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역사는 최태성. 네, 여러분들 지금 이제 여러분들은 고3으로서 또는 N수생으로서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행복해지기 위해서겠죠. 근데 자꾸 행복해지려는 강박관념을 갖다 보면 오히려 그게 더 스트레스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럴 때는요, 다 내려놓으시고요. 그냥 지금 이 순간에 몰입하시는 게 좋아요. 네, 몰입하다 보면 그냥 여기에 그냥 쭉 몰입하다 보면 그냥 여러분 주위에 있던 어떤 뭐 스트레스라든지 고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한테는 여러분들한테 좀 권해드리고 싶은 단어는요, 오늘 몰입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이 시간 여러분들 다 내려놓으시고요. 그냥 쭉 몰입하는 몰입의 한국사 5번째 시간 출발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5번째 시간입니다. 고려의 정치인데요. 이 고려 정치에선 어떤 문제가 나올까요?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는 역시 왕을 묻는 문제입니다. 여기 이제 고려 전기부터 후기까지 이제 왕들이 등장할 텐데 가장 많이 시험에 나오는 왕은요, 고려 전기의 광종과 고려 후기의 공민왕이 되겠습니다. 이 두 왕이 무엇을 했는지를 묻는 문제가 빈번하게 나오고 있으니까 여기서는 왕들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고려시대 이제 한 500년의 시간입니다. 조선왕조 500년이지만 고려 역시 500년입니다. 그 앞에 있던 신라, 통일신라, 삼국시대의 신라까지 합쳐서 1000년, 그리고 고려 500년, 조선 500년, 그래서 2000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항상 여러분들 역사를 공부할 때는요, 거시적인 큰 숲을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세부적인 나무로 들어오시는 겁니다. 시대 구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고려시대 500년도 역시 시대를 먼저 구분해 볼 텐데 그 시대를 이끌고 있었던 주도 세력들이 누구인가에 초점을 맞추어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고려를 세운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우리는 알잖아요. 후삼국시대 성주 장군을 자청하면서 등장했던 인물들 누구? 네, 바로 호족이라고 했습니다. 그 호족과 그리고 그 호족의 브레인, 네, 골품제에 대한 불만을 갖고 브레인이 됐던 그들이 누구였죠? 육두품들. 네, 맞습니다. 고려는요, 바로 이렇게 호족과 육두품들에 의해서 출발한 나라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호족과 이 육두품들에 의해서 출발한 나라, 이게 바로 고려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자, 좀 제가 시기를 한번 좀 나눠보는 거예요. 쭉 이렇게 한번 시기를 한번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기를 한번 좀 잘라볼 텐데요. 이 호족과 육두품은요, 이제 처음 출발할 때 늘 첫 마음이 있죠. 참혹하게 아름다운 우리 첫 마음으로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 마음이 변해요. 여러분들이 변한 시점은 아마 4월쯤. 변하면 안 돼, 힘내야 돼. 네. 그래서 이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간이 흘러가면서 중앙과 지방에 흩어져 살면서 세력이 좀 변화하기 시작하죠. 자, 이 호족과 육두품 쭉 보시면요. 먼저 자, 중앙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앙으로 간 사람들. 네, 이 중앙으로 간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은 바로 문벌 귀족화가 됩니다. 자, 이 사람들은요. 바로 문벌 귀족이 되더라. 네, 기득권 세력이 되는 거예요. 문벌 귀족이 되는 그런 모습들. 그 다음에 지방으로 간 사람들도 있어요. 지방에서 그 세력을 계속 차지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과연 지방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될까? 지방에서는요, 그 지방의 실질적 지배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향리가 됩니다. 향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호족과 육두품은 이렇게 문벌귀족과 향리로 구분되는 그런 모습들. 이게 이제 고려 그 전기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요 구분점을 좀 기억을 좀 해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좀 진하게 한번 요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고려시는요, 크게 고려 500년이라는 시간은 고려 전기와 고려 후기로 이렇게 나누어서 볼 수가 있어요. 나누어서 볼 수 있는데, 자, 이 분기점이 뭐냐면요, 바로 1170년입니다. 여러분들 연도는 외울 필요 없어요. 연도 외울 필요 없다고 제가 누누이 강조했지만, 그래도 고려시대를 구분하는 1170년이라는 숫자는 좀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1170년은 바로 고려 전기와 후기를 나눌 수 있는 구분점인데, 이게 어떤 사건이 벌어졌냐면 바로 무신정변이 벌어졌던 해가 바로 1170년입니다. 이 1170년을 기점으로 해서 고려 전기와 고려 후기로 나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를 고려 전기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호족과 육두품이 세웠던 요 시기를 고려 초기, 여기를 중앙, 문벌귀족이 차지했던 시기를 고려 중기,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세분화시켜서 볼 수 있다. 어쨌건 요 시기를 우리는 고려 전기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1170년 무신정변이 일어났다라고 설명드렸잖아요.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무신들이 권력을 장악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무신들이 권력을 장악하죠. 그런데 이 무신들이 오래 못 갑니다. 왜냐하면 이때 바로 징기스칸, 그 후손들이 세웠던 원나라, 이 원간섭기가 시작이 되죠. 자, 이렇게 되면서 이 무신들이 세력이 이제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냐면 바로 원의 빌부터 성장했던 세력, 바로 권문세족, 권문세족으로 그 권력이 넘어가게 됩니다. 이 권문세족은요, 바로 이 원의 빌부터서 성장했던 그러한 세력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 권문세족이 횡행할 이 당시에 바로 이 향리 출신들 있잖아요. 이 향리 출신들이 주주주주주주주 성장을 하면서 등장을 합니다. 자, 이들을 뭐라고 하냐면요, 바로 신진사대부라 그래요. 이들을 바로 신진사대부다 라고 하는데, 이 신진사대부는요, 무엇을 장착한 사람들이냐면, 이 신진사대부는 바로 새로운 학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바로 성리학을 장착한 그런 인물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바로 이 신진사대부에 의해서 어떤 나라? 네, 맞습니다. 바로 조선이라는 나라가 출발하게 될 것입니다. 그죠? 바로 이제 신진사대부가 이 권문세족을 공격하는 그 과정을 거쳐서 바로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출발하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기 구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시기 구분을 이렇게 나눠서 바로 이 시기, 1170년 이후 이 시기를 우리는 고려 후기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고려 500년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보세요. 고려를 세운 사람들, 바로 호족. 그리고 이후에는 그들이 이제 문벌 귀족화되었고 무신들의 칼에 맞아 쓰러졌고, 이후 원간섭기 되면서 권문세족이 성장하는 모습, 결국 권문세족은 다시 신진사대부에 의해서 무너지는 모습. 그래서 호족, 문벌귀족, 뿜! 나누고 무신, 권문세족, 신진사대부. 호족, 문벌귀족, 무신, 권문세족, 신진사대부로 이어지는 이 흐름을 딱 기억을 하시고 고려시대를 공부하는 겁니다. 이게 항상 여러분들 공부는 열심히 해. 근데 여러분들이 어느 시대에 와 있는지는 몰라. 그러면 안 돼요. 항상 숲을 먼저 보시고 나무를 볼 필요가 있겠다. 자, 그래서 호족, 문벌귀족, 무신, 권문세족, 신진사대부, 이 고려 500년은 바로 이 주도 세력에 의해서 움직이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죠? 자, 다음 넘어갑니다. 자, 여러분들 이 고려시대는요, 호족, 문벌귀족, 무신, 권문세족, 신진사대부 나뉜다고 했잖아요. 이제 단계별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려를 세웠던 그 호족 세력들, 그때 활약했던 왕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족 시대입니다. 뭐니 해도 제일 먼저 첫 번째 출발하는 왕은 누구겠습니까? 고려를 세운 사람이죠. 바로 태조 왕건입니다. 자, 이 태조 왕건은 과연 어떤 정책들을 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쭉 올라갑니다. 이렇게 쭉 고려 출발시키는데, 우선 여러분들 세 가지 정책을 태조 왕건은 수행합니다.
민생 안정, 뭐 이거 너무 당연하겠죠. 그다음에 이제 호족들과 같이 세운 나라예요. 이 고려는요. 태조 왕건의 강력한 카리스마 이걸로만 세워진 나라는 아니고요. 호족들과 함께 세운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호족들에 대한 정책. 그다음에 고려는요. 고구려를 계승한 이름도요. 고려잖아요. 옛날에 고구려를 고려라고도 불렀거든요. 뭔가 그렇기 때문에 고구려를 계승하는 어떤 그런 의식, 이런 어떤 정책들이 또 표출될 수밖에 없겠죠. 그게 바로 북진 정책입니다. 고구려 땅을 되찾자라고 나오는 어떤 그런 모습들. 그래서 민생안정, 호족정책, 북진정책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태조 왕건이 시행했던 민생안정부터 한번 살펴보죠. 자, 이 민생안정에는요. 안정에는 무엇이 있냐면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요. 뭐 너무 간단하죠. 여러분 세금 깎아주는 거예요. 네, 세금을 줄여주는. 세금을 줄여주는. 뭐 이건 뭐 누구나 나라 딱 세우면 제일 먼저 하는 거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빈민구율제도라고 할 수 있는 흑창이라는 것을 이때 만들고 있습니다. 흑창. 이 흑창이 나중에 이제 의창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미 우리는 배웠습니다. 고구려 진대법, 고국천왕 때 진대법, 을파소, 이 빈민구율제도, 춘대춘하, 법의 곡식 빌려주고 가을에 갚도록 하는 제도, 그 전통이 진대법 그리고 고려시대는 흑창으로 그리고 이후에 의창으로 이어지게 되겠구나. 이게 바로 태조 왕건 때구나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은요. 호족 정책입니다. 이게 이제 좀 중요하죠. 자, 호족들에 대한 정책. 자, 먼저 여러분들 호족들에 대한 정책은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네, 이 호족과 함께 세운 나라다 보니까 채찍과 당근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많이 씁니다. 네, 먼저 당근. 네, 호족 우리 함께해요라고 하는 당근 정책 때는 뭐가 있냐면 일단 이 태조 왕건이요 결혼을 굉장히 많이 해요. 네, 결혼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왕치성 성을 줍니다. 내릴 사자 성. 그래서 사성제도. 성을 내려주는 거예요. 왕치성도 줍니다. 그리고 성이 없는 사람들은 또 성씨를 또 줍니다. 사성제도. 이러면서 우리는 패밀리야. 우리는 지배층이야. 이런 것들을 공고히 하면서 하나의 어떤 그 테두리 안에 들어오게 만들려는 것이었죠. 그리고 결혼합니다. 네, 유력한 호족들의 딸들과 결혼을 하네요. 무려 왕건의 부인은 29명. 부인이 29명. 와, 엄청나죠, 여러분들?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적극적인 결혼 정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모습들. 하지만 이렇게 뭐 결혼뿐만 아니라 또 여러분들 이런 것도 있어요. 뭐 당근 정책에는 일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개국 공신들 있잖아요. 나중에 이제 배울 텐데 역분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역분전. 그러니까 뭐냐면 결혼도 하고 말 그대로 그 역할에 따라서 개국 공신 역할에 따라서 나눠주는 거예요. 뭐를 토지를 나눠준다는 얘기예요. 너 우리 고려 세웠는데 고생했어. 너 이 땅도 가져. 이런 식의 역분전을 지급하기도 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이제 당근이라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채찍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만 풀어줄 수는 없죠. 채찍은 뭐냐면 바로 연대 책임을 지우도록 하는 거예요. 연대 책임. 뭐냐면 사심관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사심관. 자, 이게 바로 이제 연대 책임과 연결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어느 한 지역을 책임을 맡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신라의 마지막 왕 경순왕이잖아요. 경순왕한테 너 경주 그럼 너가 책임져. 근데 여기서 뭐 반란 벌어지면 넌 죽는 거야. 너가 책임지는 거야. 이런 식의 이걸 사심관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심관을 주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 배웠어요. 이 상수리 제도라는 거 배웠죠. 상수리 제도. 예, 신라 시대 때 왜 인질 제도 거기에 이어서 고려 시대도 인질 제도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기인 제도라는 거예요. 상수리 제도와 기인 제도의 차이점은 뭐냐면 같은 인질 제도인데 상수리 제도는 지방의 유력 세력들이 본인이 직접 오는 것이고 기인 제도는 유력 세력의 자식들이 개경에 오는 것. 뭐 이 정도의 차이점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너희들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해서 유언을 남기죠. 예, 그게 바로 훈요 10조. 훈요 10조와 같은 그런 또 유언을 남기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참 이게 고민이 많은 거예요. 이게 왜냐면 카리스마의 어떤 그 힘만으로 나라를 세운 게 아니라
호족들과 같이 세웠기 때문에 그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점도 지금 나타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바로 이게 호족들에 대한 정책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제가 방금 설명드렸지만 북진 정책. 네, 이 북진 정책을 추진해서 바로 서경은 어디에 여러분들? 고구려의 수도 평양 아닙니까? 이 서경을 굉장히 중시 여기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더라. 덕분에 영토를 확장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바로 이게 태조 왕건이 보여주었던 그런 정책들이다. 민생안정, 호족정책, 그리고 북진정책. 특히 여러분들 이 호족정책 있잖아요. 이 호족정책을 좀 여러분 좀 주의 깊게 좀 봐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런 호족정책을 펼쳤던 이 이유는 뭐냐면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네, 바로 무엇이다? 네, 이 태조 왕건 정부는요, 호족 연합이다라는 거예요. 호족 연합. 예, 태조 왕건이 단독으로 세운 나라라기보다는 이렇게 같이 연합을 해서, 그러니까 성씨도 주고 결혼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거죠. 당연히 이러니까 호족 연합이니까 왕권이 강할까요? 약할까요? 당연히 왕권은 약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왕권은 약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 이게 바로 태조 왕건 시대의 어떤 모습이에요. 이 왕권이 약하니까 지금 여러분들 그 부인이 29명이야. 그러면 일단 좋아. 그래서 나라 틀은 세웠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태조 왕건이 뭐 영원히 사는 거 아니잖아요. 언젠가 죽을 거 아니야. 죽었어. 그러면 부인이 29명이면 그 자식들을 어떻게 할 거야? 뻔히 보이잖아요. 내가 왕이 될래 서로 싸울 거 아니에요. 이러면 또 나라가 콩가루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태조 왕건이 고민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훈요 10조 이런 것도 꼼꼼하게 써놓은 이유. 태조 왕건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죽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유언을 남기고 있는 모습들. 하여튼 이 태조 왕건 시대는 왕권이 그렇게 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역시 태조 왕건이 죽으니까 역시 왕건이 고민했던 것들이 터져요. 네, 자식들이 서로 왕이 되겠다고 난리가 납니다. 자, 그래서 이 태조 왕건 사후에는요, 아주 혼란스러운, 서로 죽이고 죽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다가 바로 이 혼란을 정리시키는 왕이 등장하니 그게 누구다? 예, 그게 바로 광종. 제가 시험에 정말 잘 나오는 인물이다라고 설명드렸죠. 그게 바로 광종이 되겠습니다. 광종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광종하면 또 떠올려야 할 인물이 있어요. 이 광종과 함께 개혁을 함께 추진했던 인물들이 외국인이에요. 네, 바로 쌍기, 중국인이거든요. 쌍기라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전 고려시대는 열려있는 거예요. 외국인 이렇게 등용해가지고 개혁을 같이 밀어한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 지금 대통령께서 네, 미국인 또는 중국인 또는 일본인을 자신의 어떤 그 수석으로 앉히고 비서로 앉히고 개혁을 밀고 나간다. 여러분 용납하시겠습니까? 쉽지 않을 거죠.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고려 사람들은요, 참 그런 부분 열려 있어요. 굉장히 열려있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외국인 쌍기를 등용해서 개혁들을 많이 펼쳐 나갈 텐데, 자, 어떤 것들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광종의 개혁안 중에서 가장 우리가 기억할 만한 것 무엇이냐면요, 제일 중요한 거. 지금 여러분들 광종의 목표는 뭐냐면 태조 왕건 때 있었던 이 호족 연합에 의한 왕권 약화, 이걸 왕권 강화로 바꾸는 게 이 광종의 가장 큰 숙제란 말이에요. 그럼 이 호족들의 힘이 뭐가 셀까? 호족들은요,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그 군사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군사력을 약화시켜야 할 겁니다. 그래서 시행한 게 있죠. 그게 혹시 무엇이었느냐? 그것이 바로 노비안건법이라는 겁니다. 노비안건법. 자, 이 노비안건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말 그대로 호족들이 가지고 있는 노비들 있잖아. 그 노비들을 조사하는 거야. 조사해서 불법적으로 노비가 되었으면 그들을 다시 양인으로 풀어주는 거예요. 노비들은 호족의 재산이기 때문에 그 노비들은 군사력으로 전환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걸 차단하는 것이죠. 양민으로 전환시켜가지고 광종이 직접 통치할 수 있는 사람들로 전환시켜버리는 거예요. 즉 호족들의 노비를 떼어내는 것이죠. 호족들의 군사력을 약화시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노비안건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이 노비안건법은요,
재정을 확보하는. 왜냐면 이 노비들은 원래 세금 안 내잖아요. 국가 세금 안 내게 하면 주인의 재산이기 때문에 세금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데 이들이 양민이 되었을 때 그 양민들이 농사 지어가지고 국가에 세금 낼 거 아니에요. 그죠? 자연스럽게 이 노비환갑법은요. 재정을 확대시키는 데도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재정을 확대시키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있더라라는 거.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자, 이 광종은요. 바로 이 쌍기를 앞세워서 새로운 호족 테스트를 시작합니다. 시험을 보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험 보는 거 너무 힘들죠? 그냥 가만히 있어도 먹고 사는 게 다 해결되는데 이제 시험을 봐야 된다. 이건 엄청난 스트레스잖아요. 그죠? 바로 이때 시행된 게 바로 과거제라는 거예요. 과거제.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통일신라 하대 때 원성왕 때 독서 3품과가 시행되었다라고 배웠습니다. 그죠? 책 읽고 거기에 테스트에 통해 가지고 품을 나누는 것 그런데 시행되지 않았다. 원성만 들었다. 그래서 원성왕이다 라고 우스갯소리를 이야기했던 기억나시죠? 신라대는요 왕권이 약했기 때문에 그래. 중앙에서 진골 귀족 간의 왕위 다툼이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광종은요 왕권을 강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테스트를 통해서 자기가 뽑아가지고 자기 사람으로 만들겠다는 의지가 강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과거제를 시행한데 광종의 과거제가 여러분들 1000년을 가는 거예요. 조선시대까지 이어지잖아요. 우리 역사상 최초로 관리 등용 테스트 과거제를 바로 이 광종이 시행했고 이 시험제도는 갑오개혁까지 1894년 갑오개혁에서 이제 과거제가 폐지되거든요. 그때까지 무려 한 1000여 년간 이 땅에 그 관리들을 뽑는 하나의 시험 형태로 자리 잡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자, 이 바로 과거제가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관리들을요. 옷 색깔을 딱 나눠서 쭉 서열을 나누는 거. 이건 뭐 전형적인 모습이죠. 바로 공복의 옷은 이제 복은 이제 옷이라는 얘기죠. 이런 공복제정의 어떤 모습들도 보이고 있더라. 자, 이 모습은 무슨 모습이냐면 여러분들 제가 이 호족 연합의 시대에서 이제 호족 이렇게 되면서 여기 이제 불만이 있는 호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들고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들을 그냥 싹 죽여요. 정말 이 광종은요 손에 피를 철철 묻혔던 그런 무서운 왕입니다, 여러분들. 네, 바로 호족들에 대한 숙청 작업이 또 이루어지고 있더라. 호족들에 대한 숙청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더라. 자, 바로 이런 호족들에 대한 숙청 작업을 통해서 이제 이 광종은 왕권을 강화시키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네, 이런 어떤 그 모습들이 광종 때 연결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태조 왕권 때 왕권이 약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광종 때 손에 피를 묻히면서 왕권을 강화시키는 모습들. 자, 이 시기를 거치면서 이제 드디어 이제 안정기, 이 호족과 왕권간의 권력 투쟁은 이제 끝나는 거예요. 왜냐면 호족들은 이제 정리가 된 거야. 광종에 의해서. 그죠? 그래서 후세 사람들은 광종을 미칠광자, 미쳤다 저 인간 이런 표현을 쓸 정도로 정말 손에 피를 많이 묻혔던 그런 인물인데, 자, 이제 이런 어찌 보면 혼란기라고 볼 수 있는 이 혼란기를 지나면서 이제 다 이루었도다. 나 때 이제 안정기가 왔도다 라는 왕이 등장합니다. 그 왕이 누구냐면요, 바로 성종이 되겠습니다. 그 왕이 바로 성종이 되겠습니다. 자, 이 성종을 또 도와주었던, 아까 광종은 쌍기라는 인물이 있었는데요. 성종은 누가 있었냐면 최승로. 우리 할아버지세요. 네, 저 경주 최씨, 최승로, 경주 최씨. 왜? 고려를 세운 사람들이 육두품 출신이다 라고 설명드렸잖아요. 그 육두품 집안 중에 하나가 우리 집 경주 최씨. 네, 그래서 네, 최승로가 이제 개혁안을 올려요. 이 개혁안을 시무측이라 그래요. 시무 28조의 개혁안을 올리고 성종이 이걸 받아들이고 이러면서 시스템이 정비되고, 네, 이런 모습들, 이러면서 안정화 이루어지고, 네, 이런 모습들이 이제 성종 때, 그래서 이제 성자, 이룰 성자 이런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앙행정조직부터 정비를 하죠. 자, 먼저 중앙입니다. 자, 중앙은요 이성육부 체제로 운영이 됩니다. 중앙은 이성육부 체제.
이성 육부 체제로 이루어지는데 여기서 이제 이성이라고 하면요. 이게 사실은 이제 중국 영향을 받은 거예요. 우리 발해 때 배웠잖아. 발해도 왜 삼성 육부 그거 가져오잖아요. 그죠? 이게 당내에 영향받은 건데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고려의 이성은요. 고려의 이성은 중서성과 문화성을 합쳐요. 그래서 중서문화성. 중서문화성. 그리고 상서성. 요게 바로 이제 이성이 되는 겁니다. 중서문화성과 상서성. 원래 중서성, 문화성, 상서성이거든요. 요거를 이제 중서문화 합치고 상서성. 그래서 이성 육부 시스템. 자, 이 이성 육부 시스템에서 여러분 좀 기억하셔야 될 기구들이 있어요. 근데 요건 이제 중국 당나라의 영향을 받은 것이고요. 중국 당나라의 영향을 받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려만의 독자성이 있는 독자적인 기구가 있어요. 독자기구. 자, 그 독자기구는 무엇이냐면 바로 도병마사. 자, 도병마사. 도병마사가 아니라 도병마사와 그리고 식목도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무엇인지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이라는 게 있어요. 자, 뭐냐면 도병마사는 관리 감독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병마사를. 병마사는요, 여러분들 변방을 다스리고 있는 장관들이라고 지방관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도병마사, 그러니까 국경 지역의 어떤 그 군사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을 함께 관리한다라고 이제 여러분 느낌이 오시죠? 이게 뭐 군사적인 어떤 회의 그런 것들이 많았나 본데 이런 느낌. 왜 그런지 제가 설명드릴 거예요. 그게 도병마사예요. 왜냐면 고려는 여러분들 500년 동안 끊임없이 외침이 있어요. 10세기, 11세기는 거란이 쳐들어와요. 12세기는 여진이 쳐들어와요. 13세기 몽골이 쳐들어와요. 14세기 홍건조가 왜거 쳐들어와요. 정말 미치겠어요. 끊임없이 전쟁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국방회의, 긴급한 국방회의가 많아요. 국경서에서 있는 저 지방관들의 그 보고도 들어가야 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병마사들, 이 병마사들을 이렇게 거느르는 이런 어떤 그 회의가 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이라는 얘기죠. 고려의 독자적인 기구의 도병마사. 식목도감은 뭐냐면 도감은 임시기구고요. 식은 뭐냐면 뭐 예를 들면 뭐 결혼식, 직위식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식이 있을 때 목은 차례예요. 어떤 차례에 의해서 어떻게 한다 이런 것들을 진행하는 임시기구. 이렇게 도병마사와 식목도감 이것은요 제초회의라 그래가지고 아주 그 고위 관료들이 모여서 하는 회의 기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고구려의 제가회의, 백제의 정삼, 신라의 화백회의가 있듯이 고려에도 이렇게 고위 관리들이 모여서 하는 회의가 있더라. 이게 바로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이더라 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언론기구도 있어요. 언론기구. 자, 언론기구에 뭐가 있냐면 대간이라고 해가지고 대간. 느낌 오죠? 뭔가 가난한, 대에서 가난한 사람들. 이 대간은 누구냐면 낭사와 어사대가 만납니다. 자, 낭사는 누구냐면요. 낭사는 바로 이 중서문화성에서 근무하고 있는 관리예요. 중서문화성의 관리와 어사대, 암행어사! 느낌 오시죠, 여러분들? 네, 뭔가 관리를 감찰하는. 그들이 이제 관리를 감찰한 다음에, 이 사람 뭐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하면은 이제 중서문화성 낭사와 이제 회의를 해가지고 바로 이들이 왕한테 이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람 뭐 파면시키십시오. 탄핵시키십시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언론기구로서 대간이라는 게 있다. 그리고 왕이 잘못하면요. 이러시면 아니 됩니다. 폐하 그만두십시오. 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언론기구 대간이라는 게 있다.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회계기구가 있어요. 회계기구라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숫자 관리하는 거잖아요. 재정 관리하는 거. 이게 뭐가 있냐면 3사라는 제도가 있어요. 자, 주목하실 이 부분이 뭐냐면 조선에도 3사가 있어요. 고려에도 3사가 있고 조선에도 3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려의 3사는요. 조선의 3사와 달라요. 조선의 3사는 바로 언론 기능을 합니다. 사간원, 사헌원, 사간원, 사헌부, 홍문관. 이거 조선에 배울 거예요. 3사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언론 기능을 담당해요. 그런데 고려시대는 언론 기능을 담당하지 않고요. 단순히 회계만을 담당하고 있더라. 그래서 언론은 담당하지 않는다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중앙 이성육부 시스템으로 움직이고 있고 도병마사 식목도와는 독자기구가 있고 언론기구 있고 그리고 3사는 회계를 담당하고 있다라는 거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중앙은 이성육부. 그 다음에 이제 지방을 한번 봅시다. 지방. 자, 이 지방은요. 지방은 맨 처음에 이 최승로의 건의에 의해서 이 성종이 지방관을 최초로 파견을 합니다. 이 최승로의 건의를 받아서 이 성종이 최초로 이 지방관을 파견을 하죠. 자, 어디에 파견하냐면 맨 처음에는요. 12목에 파견을 합니다. 근데 이후에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12목이 이제 재편이 돼요. 어떻게 재편이 되면 오도와 양계로 재편이 됩니다. 오도와 양계는 뭐냐면요. 자, 오도는 주로 행정. 네, 오도는 주로 행정과 관련된 그런 기능을 좀 더 많이 하고 있고요. 양계는 뭐냐면 북계, 동계, 북쪽에 있는 경계, 동쪽에 있는 경계 이런 느낌으로 오시면 되겠죠. 바로 군사입니다. 군사. 예, 이 외세와 맞물려 있는 곳이잖아요. 북쪽에는 뭐 여진족, 거란족이 있고 동쪽에는 일본이 있을 거 아닙니까? 바로 그런 지역에다가 양계를 만들어서 군사적 기능을 더욱더 강화시키는 이런 모습들이 있더라. 자, 그래서 오도에 파견된 지방관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요. 이 오도에 파견된 지방관을 우리는 안찰사다라고 합니다. 안찰사다. 자, 그리고 이 양계에 파견된 지방관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요. 바로 아까 이야기했던 병마사. 네. 뭐 안찰사, 두루 살피고 관찰하는 어떤 그런 관리, 병마사, 병사와 말들을 관리하는 관리 느낌 오시잖아요, 그렇죠? 지방관들. 그래서 안찰사와 병마사가 이렇게 파견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자 보세요. 성종 때 최승로의 건의에 의해서 지금 지방관을 12목에 최초로 파견했단 말이에요. 맞죠? 그런데 지방관이 전국에 파견된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 네. 일부예요. 일부 지방관이 파견되었다라는 거. 그러면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지역은 그럼 어떻게 했을까 궁금하시죠, 여러분들? 네. 이 지금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아.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아.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지역을 뭐라고 하냐면 바로 속군, 속현. 군과 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방관이 파견된 곳. 그런데 거기에 속해 있는 군, 거기에 속해 있는 현이라고 해서 속군, 속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지방에 파견되지 않은 곳은 속군, 속현. 그리고 또 특수행정구역으로 고려시 참 독특한 그런 조직이 있는데요. 그런 마을이 있는데 바로 향, 부곡, 소라고 하는 특수행정구역이 있어요. 자, 뭐냐면 향과 부곡은 주로 농사를 짓는 집단 거주 지역이고요. 소는요, 수공업, 그러니까 물건을 만드는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 향, 부곡, 소민들은요, 신분은 양민이지만 일반 양민보다 나중에 배울 거예요. 일반 양민, 고려의 일반 양민을 뭐라고 하냐면, 고려의 일반 백성을 일반 농민을 뭐라고 하냐면 백정이라 그래요. 여기 조선과 좀 차이점이 있죠. 그 백정들에 비해서는 차별을 받아요. 고려 백정에 비해서는 차별을 받아요. 같은 신분은 같지만, 계층은 같지만 차별을 받는다. 거주 이전의 자유도 없고요. 세금도 더 많이 내고요. 이런 모습들을 보인다는 얘기죠. 왜? 애들은 이 지역은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말 그대로 여러분들 이게 지금 이렇게 보시면 속군, 속현이 훨씬 더 많아요. 지방에 파견되지 않은 곳이 이 지방에 파견된 것보다 훨씬 더 많아요. 부동의 표시예요. 훨씬 더 많습니다. 이런 지역들은 누가 다스렸냐는 얘기예요. 이런 지역들은 바로 그 지역의 실세라 할 수 있는 향리가 다스리고 있더라. 우리 이제 향리 배웠죠, 여러분들? 앞 강의에서 왜 호족과 육두품, 그 지방은 향리, 중앙은 문벌기족 배웠습니다. 그런 향리들이 그 지역의 실세로서 바로 이렇게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지역들을 지금 다스리고 있었다라는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틀이 잡히는 거예요. 중앙에는 이성육부, 지방에는 오도 양계. 자, 그러면 이제 군사 조직을 한번 좀 보자는 얘기예요. 자, 군사 조직은 뭐냐면 지금 여러분 오도와 양계가 있잖아요. 이렇게 지금 이원화되어 있잖아요. 나뉘어져 있잖아요. 군사 조직도 지방군을 보면요.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자, 지방군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연결을 좀 시켜서 볼게요. 오도에는요. 바로 주현군이 파견되고요. 양계는 주진군이 파견됩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주현군은 도에, 그리고 주진군은 개, 국경선, 네. 이 개에 파견되고 있더라. 이게 바로 지방군의 모습이에요. 지방군의 모습. 그러면 중앙군은 어쩌느냐? 중앙군 쭉 올라와서요. 네, 중앙군은 2군 6위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중앙 부분이잖아요. 중앙은 2군 6위, 지방은 주현군과 주진군으로 지금 이렇게 구성되고 있더라라는 사실. 자, 이러면서 이제 뭐 보세요. 이제 성종 때 뭔가 시스템이 갖춰지는 모습들 보이죠? 네, 태조 왕건 때는 지금 겨우 나라 세운 거야. 정신이 없어. 이 호족들 어떻게 되지? 막 정신이 없어. 그러다가 이제 그 뒤에 이제 광종이 와서는 피를 보면서 완전히 정리한 거야. 이 정리를 바탕으로 해서 성종 때 와서 뭔가 시스템이 지금 잡혀지는 모습. 이제 나라가 나라다워진 거예요, 이제. 나라가 나라다워진 거예요, 이제. 다 틀 갖췄죠? 자, 이제 나라다운 나라 고려가 쭉 시간이 흘러가면서 다음 시대로 넘어가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호족의 시대, 이제 체제가 왕비되는 모습 보였는데, 이제 이 호족들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요. 네, 이 중앙에서 무엇이 되었다? 문벌귀족화. 맞습니다. 문벌귀족은 또 어떤 사람들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벌귀족입니다. 문벌귀족. 뭔가 귀한 족속들이에요. 그죠? 자, 이 문벌귀족의 특징을 좀 한번 좀 살펴보면, 이 문벌귀족이란 상당히 폐쇄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한 사회에서 어느 계층이 폐쇄성을 갖고 있으면 건강하지 못해요, 여러분들. 오래 못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한번 둘러봐야 돼요. 우리 이 사회에서 사실 그 꼭대기층에 있는 그 사람들 끼리 어떤 모습들이 만들어지면 우리 사회 역시 건강하다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역사에서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고려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벌귀족은요, 상당히 어떤 폐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어떤 측면에서 폐쇄성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요. 자, 이들은 자기들끼리 결혼해요. 자기들끼리. 예, 폐쇄적 통혼권이라고 합니다. 폐쇄적 통혼권. 통혼권. 자기들끼리 결혼한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요. 두 번째는 음서라는 제도가 있어요. 음서. 자, 음서가 뭐냐면 음자가 뭐냐면 그늘음자예요. 그늘음자. 그러니까 조상의 왜 음덕, 조상 덕분에 이 사람들은 문벌 귀족 집안으로 태어나면 과거를 보지 않고도 광종 때 처음 시작했던 과거 있잖아요. 그 과거를 보지 않고도 관직에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와우. 여러분들 지금 공무원 돼야 되는데 공무원 시험 보지 않고 그냥 아버지 어머니 잘 만나가지고 공무원 된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이 난리가 날 거 아닙니까 지금, 그죠? 근데 요즘 공공기관 채용 비리 이런 걸 보니까 아버지 어머니 잘 만나가지고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더군요. 이런 게 있으면 안 돼요. 진짜 이런 건 정말 건강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이게 지금 어느 시대인데 감히 이 근대 사회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지금 우리 역사 속에 있는 일들을 지금 우리 현실 속에서 만나면 안 되죠, 여러분들. 자, 이 음서란 제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또 뭐가 있냐면 공음전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공음전. 이것도 이제 음자 들어가잖아요. 지금 음자. 말 그대로 조상의 음덕으로 인해서 문벌귀족 집안에 태어나면요, 그냥 태어나는 순간 토지를 받는 거예요. 귀족이니까. 네, 여러분들 태어나자마자 연금 대상이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와, 정말 꿈 같지 않습니까? 태어나서 공부 안 해도 관직에 올라갈 수 있고 공부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는 게 다 열릴 수 있다. 와,
네, 이렇게 결코 건강한 모습은 아니란 얘기죠. 자, 어쨌건 이게 바로 문벌귀족 사회의 어떤 특징들이다. 문벌귀족 사회의 특징들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문벌귀족 사회의 어떤 폐쇄적인 그런 모습들. 물론 그래도 여러분들 그래도 네, 신라 골품 제도에 비해서는 좀 나아요. 예, 신라 골품 제도는 계층 간 이동 사다리가 전혀 없어요. 근데 고려는 있어요. 그러니까 고대에 비해선 중세가 좀 더 나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 고려를 중세라고 하는, 고대라고 하지 않고 중세라고 하는 거예요. 고대보다 나아진 거예요. 그만큼. 조금씩 나아질 거예요, 여러분들. 예, 그 역사예요. 역사의 발전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요 시점에 놓고 볼 때는 여전히 문제점이 있다라는 얘기죠. 자, 이게 어떤 문제점들을 일으키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폐쇄적 통원권, 음서 공음전 하나씩 부딪히기 시작을 해요. 자,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하냐면, 자, 먼저 이런 문제점들에 의해서 첫 번째 벌어진 사건이 있습니다. 두두두두두 짠. 그 첫 번째 사건, 이 첫 번째 사건이 바로 이자겸의 난이라는 겁니다. 이자겸의 난. 이 이자겸의 난은 특히 근친혼 때문에 벌어진 거예요. 근친혼. 아까 제가 폐쇄적 통원권이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죠? 예, 이런 모습들 나온 거예요. 이자겸의 난. 여러분, 이자겸은요, 당시 왕, 인종의 외할아버지이면서 장인이에요. 헐. 외할아버지이면서 장인이면 왕은 누구랑 결혼한 거야? 어려워? 왕은 이모랑 결혼한 거예요. 네, 여러분들 이모 또는 삼촌과 여러분들이 결혼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말도 안 돼! 그죠? 이 당시에 이게 일로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외할아버지이자 장인이야. 얼마나 파워가 세겠어요. 이러면서 이자겸이 내가 한번 왕을 한번 해봐 라는 마음을 먹게 되면서 결국 난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근데 성공하지 못해요. 예, 실패는 하지만 어쨌건 문벌귀족 사회의 어떤 이런 문제점들에 대한 모순들이 지금 폭로되는 그런 순간이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사건은요. 바로 두 번째 사건은 또 벌어집니다. 자기들끼리만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특히 이제 여러분들 이 고려시대 그 수도는 개경이잖아요. 개경에 있는 사람들끼리만 잘 먹고 잘 사니까 문제 좀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지역 사람들이 왜 이러는 거야? 라고 하면서 땅 치고 일어나는 거. 이게 바로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라는 겁니다.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라는 것이죠. 자, 이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 무엇인지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말 그대로 도읍을 개경에서 서경으로 옮기자는 운동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쉽지 않죠. 우리 현대사회에서도 왜 수도를 서울에서 세종시로 옮기려고 했지만 어렵잖아요, 여러분들. 쉽지 않잖아요. 이 당시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서경파들, 이 묘청과 함께하는 이 서경파들이 주장했던 게 있어요. 이제 이 당시 어떤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여진족이 쳐들어올 때예요. 여진족이 우리를 압박할 때예요. 여진족이 세운 나라가 금나라거든요. 제가 다음 주에 다시 할 건데, 그 금나라가 압박을 할 때 이 묘청 이런 사람들은요, 이쪽은 서경이 어느 나라의 수도였죠, 여러분들? 고구려 수도 아니야, 평양. 그죠? 이쪽은 고구려를 계승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구려 계승. 자, 그러면서 고구려 계승이야. 그러면 중국과 막 싸워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싸우자! 라고 주장하는 세력들입니다. 자, 이러면서 4대 안에, 우린 4대 안에, 우리는 여진족 금나라의 4대 안에, 뭔 소리야? 우리는 금을 정벌해야지. 금정벌.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세죠? 이때 이제 이들의 어떤 그 사상적 기반이 뭐였냐면요. 바로 풍수지리. 이거예요. 이제 개경의 기는 쇠했다. 새로운 기가 바로 평양 서경에서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신라 하대 때도 그랬잖아요. 여러분, 신라 하대 때도 경주의 기는 쇠했다. 이제 새로운 기가 올라온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비슷한 모습이에요. 그리고 묘청은요, 승려입니다.
그래서 불교. 이렇게 풍수지리, 불교 이런 어떤 것들을 배경으로 해서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러면 기득권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개경 세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당연히 이것을 가만히 냅두지 않을 겁니다. 자, 이러면서 바로 이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 벌어지자 바로 이 김부식, 바로 김부식. 김부식 누구지?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서 바로 삼국사기의 저자잖아요. 그죠? 김부식. 바로 그 김부식 맞습니다. 이 김부식과 그리고 개경파들. 김부식과 이 개경파들이 바로 이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을 서경천도 운동을 진압했던 것입니다. 진압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이 김부식과 이 개경파 이 세력들은 또 어떤 생각들을 어떤 사상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지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들은 고구려 계승 의식이 아닌 신라 계승 의식을 더 강조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요, 여신에 맞서서 야 우리가 힘 있어? 싸워서 이길 수 있어? 아이, 현실이 안 맞잖아. 그냥 지금은 사대하는 게 맞아. 어차피 고려란 나라가 문을 닫는 것도 아닌데 사대해. 그리고 금한테 이제 사대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쪽은요. 이쪽에서 주장했던 어떤 김부식 같은 경우는 유학자잖아요. 그죠? 이쪽에서 유교, 유학, 이러한 것들을 더 강조하면서 결국 이들은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을 진압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더라. 근데 어쩌니 묘청의 이 서경천도 운동은요, 이후에 역사가들한테 큰 이슈가 되기도 합니다. 일제강점기에 그 유명한 역사학자 있죠. 바로 신채호. 이 신채호가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을 뭐라고 평가를 하냐면, 신채호가 이 조선사 연구초, 신채호의 조선사 연구초라는 책자에서 아주 이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을 굉장히 아주 격렬하게 평가를 해요. 뭐라고 하냐면 바로 조선 역사 1000년 내 1000년 내 제일 대사건이다.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빠밤. 조선 역사 1000년 내 제일 대사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유학 세력들과, 그러니까 신채호는 이쪽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을 개혁 세력으로 본 거예요. 근데 그 개혁 세력들이 이 유학 세력들, 보수 세력에 의해서 진압되면서 이때부터 유약한 유학의 어떤 그 사상들이 계속 이어졌던 것이, 그것이 조선시대까지 이어지고 결국은 이 모습들이 식민지로 연결되었다라는 논리로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1000년에, 그러니까 신채호가 살았던 그 시점으로 이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1000년이잖아요. 1000년의 시간이 흘렀잖아. 1000년에 제일 중요한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었다라고 신채호는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건 이것도 이제 진압이 돼요.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도 결국은 진압이 돼서 실패로 돌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자겸에 난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이건 뭐냐면 당시 그 문벌귀족, 개경에 살고 있는 그 문벌귀족 그 지배층에 대해서 더 이상 이 사회는 안 된다라고 흔들어 놓는 문벌귀족 사회의 그 마지막을 종언하는 그런 모습들로 지금 나타나고 있더라라는 이야기죠. 결국 이 문벌귀족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빠밤. 바로 무신정변, 세 번째 사건. 무신정변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무신들의 칼에 의해서 무신정변. 이게 바로 1170년이다. 라고 설명드렸죠. 결국 무신정변에 의해서 결국 이 문벌귀족 사회는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가 이래요, 여러분들. 많이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용기가 필요한데 그게 쉽지 않나 봅니다. 결국은 이렇게 분명히 신호가 오고 있어요. 지금 이 사회 건강하지 않아
라고 신호가 오고 있어요. 너희들끼리 다 가지고 있으면 안 돼. 이거 문제 있어. 라고 신호가 오고 있으면 그 신호를 느끼지 못하는 거야. 결국은 칼에 맞아서 결국은 무너지게 되는 이런 모습들. 참 역사에서 이런 것들을 정말 배워야 될 텐데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호족이 만들었던 고려, 그들이 변신했던 문벌교육 사회가 이제 무신들의 칼에 의해서 종언이 됩니다. 이제 고려 전기가 끝났고 이제 1170년 무신정변 이후 고려 후기로 넘어갑니다. 자, 이제 문벌귀족은 무신들의 칼에 의해서 끝났습니다. 조심해, 당신들도. 잘 나갈 때 조심하라고. 언제 칼 맞을지 몰라. 역사가 알려주고 있잖아. 네, 바로 이제 새로운 역사 주도 세력으로 무신들이 등장을 합니다. 무신들이 등장합니다. 자, 1170년이죠. 바로 이 무신정변이 발발을 합니다. 무신정변부터 한번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신정변 1170년 네, 1170년. 자, 이 무신정변을 일으켰던 그 주도 세력들이 누구였냐면요. 예, 바로 이의방, 그다음에 정중부, 이런 인물들이 되겠습니다. 차별이에요. 제가 이야기했지만 굉장히 어떤 그 문벌귀족들만의 어떤 폐쇄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 나눠주지 않고 자기들만 독점하려고 하는 모습들 속에서 이 군인들도 차별을 받았던 겁니다. 심지어 수모도 당했어요. 막 정중부의 수염도 막 문신들이 막 불태우고요. 막 이 무신들 군인들 이게 문신들이 뺨도 때리고요. 갑질이지 뭐 갑질. 근데 요즘도 그런구나. 이러면 안 되는데 진짜. 나 그 역사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내가 자꾸 이렇게 현대에도 이게 자꾸 이게 오버랩 되지? 이러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들 이거. 우리 사회 이러면 안 돼. 이게 지금 역사 지금 1000년 전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갑자기 지금도 이런 일이 있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지금. 그죠? 자, 어쨌건 이런 무신정변이 벌어지는데요. 이때 이런 무신들이 썼던 회의 기구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 앞쪽에 문신들이 썼던 회의 기구는 도병마사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그죠? 도병마사 식목도감. 네, 무신들의 회의 기구는 뭐가 있었냐면 무신들의 회의 기구는 중방이라고 있었어요. 근데 중방이라고 있었는데 이게 문벌귀족 사회 속에서는 이 중방이라고 하는 그런 회의 기구가 이렇게 별로 이렇게 활성화 안 됐겠죠. 왜냐면 문벌귀족들이 다 알아서 했으니까 뭐 됐겠습니까, 여러분들. 그죠? 자, 이렇게 이제 출발하다가 무신들도 근데 사실은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는 어떤 그 비전이 없어요. 힘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 막 싸워. 예, 내가 이제 할 거야 하면서 그것도 여러분들 건강한 모습이 아니거든요. 힘이 있으면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는 또 그 비전도 같이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없었던 것 같아요. 결국은 서로 싸우다가 이제 최씨 무신 정권, 최충원, 이 최씨 무신 정권을 와서야 비로소 조금 안정화되는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자, 그들의 최씨 무신 정권의 어떤 모습들을 한번 볼 텐데 이 무신 정권의 어떤 권력 기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치. 자, 이 정치 권력 기구는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교정도감이라고 있습니다. 네, 교정도감. 뭐, 말 그대로 정치를, 똑바로 다시 교정시키겠다. 뭐라도 그런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교정도감, 이걸 설치한 인물은 바로, 최충원입니다. 최충원. 그리고 그의 아들이 또 만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정방이라는 겁니다. 정방. 뭐 정치하는 방인가요? 네, 이 정방은요, 바로 그의 아들 최우가 만든 건데요. 이 정방은 바로 인사권이에요. 이 교정도감이 여러분 최고 권력 기구라고 보시면 돼요. 마치 이게 군인들이 그 권력을 장악했던 5.16 군사정변 있잖아요. 현대사에서 박정희 소장이 중심되었던 5.16 군사정변 일어났을 때도 그때도 이제 여러분들 그 국가재건 최고회의라 그래가지고 이런 어떤 특별기구를 만들거든요. 똑같아요. 최충원도. 이런 특별기구 만들어서 여기서 모든 것들을 결정하려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교정도감이 있었고. 정방이란 건 뭐냐면 이건 이제 인사권. 인사권을 장악하기 위한 그런 기구인데 이건 그의 아들 최우가 이걸 만들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이런 권력 기구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군사적으로는요. 군사적으로는 도방, 도방, 그 다음이 삼별초, 이러한 군사 조직을 기반으로 해서
힘을 바탕으로 권력을 장악하는 모습들. 이게 바로 이제 최씨 무신 정권 때 시스템이 나름대로 완비된 모습들이더라라고 하는 거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 최씨 무신 정권 들어서면서 자리가 잡히는 듯 했지만 근데 여러분들 일단 이건 하극상이잖아요. 지금 군인들이 쫙 문벌 교육들을 무너뜨린 거 아니야. 어차피 밑에 있는 사람들이 위에 있는 사람 무너뜨린 거 아니야. 이렇게 되면 여러분 밑에 있는 백성들도 뭐야? 그래? 그럼 우리도 한번 해봐? 라는 생각이 들겠죠. 이러면서 이 최씨 무신 정권, 특히 이 무신 정권 시기에는요. 바로 민의 저항이 격렬하게 벌어집니다. 자, 어떤 민의 저항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바로 이 시기에 있었던 민. 네, 이 민의 저항입니다. 민의 저항. 자, 먼저 첫 번째로는 뭐가 있냐면요. 첫 번째로는요. 김삼이 효심의 난이 있습니다. 김삼이 효심의 난. 이건 일반 농민들, 경상도를 중심으로 해서 일반 농민들이 일으켰던 그런 난이고요. 그 다음엔 또 어떤 난이 있냐면 바로 이 망이 망소의 난이라고 있습니다. 망이 망소의 난이라고 있습니다. 자, 이 망이 망소의 난은 이거는 어디서 나온 거냐면요. 바로 공주 명학소입니다. 자, 이건 바로 공주 명학소. 공주 명학소입니다. 가만히 있어봐. 일단 여러분 위치 잘 봐주세요. 공주예요. 공주는 여러분들 어느 나라의 수도였죠? 삼국시대 백제 수도 웅진이었잖아요. 소를 또 기억해 주세요. 소는 여러분들 아까 제 특수행정구역, 지방에 파견되지 않은 특수행정구역, 향소, 부곡이 있다. 향, 부곡, 소에 들어있잖아요. 그 소예요. 여기서 망이 망소의 난이 지금 일어났다. 이것도 나름대로 이 소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또 차별받으면서 들고 일어났겠구나라는 게 느낌이 딱 오시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만적의 난이라고 있습니다. 만적의 난. 자, 이 만적의 난은요. 이 만적은요. 노비 출신이에요. 노비 출신. 이 만적은 노비 출신인데 자, 이건 여러분들 개경에서 일어났던 바로 신분해방. 노비잖아요. 신분해방. 신분해방과 관련이 있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이때 이 만적의 난이 벌어지면서 이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있으랴.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있으랴 라는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왜 놀랍냐면 여러분들 신분제 사회에서 여러분들 노비로 태어났다. 그러면 불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불만이라고 하는 의식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 시스템 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건 너무 당연한 거야. 내가 노비야. 귀족들한테 내가 멍석말이 돼서 막 맞았어. 억울해? 아니요. 왜? 나는 노비니까 맞는 거 당연해. 이렇게 생각한다는 얘기죠. 그 시대의 어떤 그 틀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있으랴 라고 이야기를 했다? 이거는 저는 그 시대를 뛰어넘는 그런 모습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바로 이렇게 이 무신정변이 벌어졌던 이 시기는요. 이렇게 민들 역시 저항하는 그런 모습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무신정변. 근데 여러분 이 무신정변이요. 오래 못 가요. 왜? 이때 누가 빠밤. 네, 바로 몽골이 쳐들어옵니다. 이렇게 되면서 결국 무신 정권은 이 몽골과 맞서 싸우는 과정에서 결국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몽골이 세웠던 나라 원간섭기가 시작되면서 원의 빌부터 성장했던 권문세족의 시대로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고려의 마지막
주도 세력 권문세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문세족. 자, 권문세족. 제가 말씀드렸지만 바로 이 몽골에 빌붙어서 네, 성장한 세력이다라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이 몽골은 빠밤. 이 몽골은 이제 원이라는 나라를 세웁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원간섭기가 시작이 되는 건데, 원간섭기 때는 여러분들 일단 기본적으로 왕의 이 이름에 충자가 들어가야 돼요. 네, 충성할 충자에서 충자, 뭐 충렬왕, 충선왕, 충숙왕 이런 식으로. 그리고 부마국 사위가 돼야 됩니다. 이게 몽골의 황실에 있는 이 공주와 결혼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위가 돼요. 예, 부마국이다. 라고 하는 거. 근데 사실 이제 이렇게 보면 좀 굴욕적인 느낌이 들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는 우리의 어떤 관점이고, 당시 세계 대제국의 원나라는 역사에서 가장 큰 대제국을 형성했던 나라입니다. 그 원제국이라는 질서 속에서 고려가 갖고 있는 위상은요 굉장히 높았습니다. 왜냐면 부마, 예, 사위의 위치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 몽골 사람들도 아니 도대체 이 회의에 왜 고려인들이 여기 들어와야 되는데 라는 불만을 가질 정도로 서열이 굉장히 높았어요, 여러분들. 네, 그런 측면에서 한번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자, 어쨌건 이 원간섭기가 되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한번 그 모습들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간섭기가 벌어지자 여러분들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선 영토가 많이 축소가 돼요. 네, 영토가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원간섭기잖아요. 뭐 당연히 내정간섭이 심해질 수밖에 없겠죠. 내정간섭이 심해지는 모습들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게 원간섭 되니까 이 몽골풍이 또 유행을 해요. 예, 몽골풍 유행. 몽골풍이 또 아주 유행을 합니다. 예, 유행을 하는 그런 모습들. 무엇보다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 권문세족 아주 기세 등등하죠. 뭐 이 권문세족들이 그냥 신났어 그냥. 네. 이 권문세족의 어떤 그 기세가 등등해지는 그런 모습들, 원에 빌붙어서 성장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더라. 자, 바로 이게 지금 원간섭기에 보여지고 있는 현상들이라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모습들인지 한번 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토 축소입니다. 영토 축소에서는 여러분들 어디를 이 몽골이 가져가냐면 쌍성 총관부를 가져가요. 예, 쌍성 총관부. 자, 천령 이북 지역입니다. 네, 지도를 통해서 여러분 확인을 한번 해보실 텐데 천령 이북 지역을 지금 가져가고 있고요. 내정간섭에서는 원래 이 일본 정벌을 위해서 만들었던 기구가 있어요. 동쪽을 정벌한다 해서 정동행성이 있는데 이 정동행성 실패하잖아요. 예, 일본 정벌 실패하잖아요. 그런데 실패했으면 없애야 거 아니야. 그래서 여지 남아가지고 내정간섭을 하는 기구로 만들어 놓습니다. 이게 바로 정동행성 이문소라는 곳이 있어요. 네, 이문소. 이런 것을 내정간섭을 하고 있고요. 이 몽골풍에서는 여러분들 이 몽골 사람들의 어떤 독특한 그 변발과 호복이 있잖아요. 이런 변발과 호복이 또 유행을 합니다. 변발과 호복이 유행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더라. 자, 그리고 이 권문세족들은요, 이 사람들은요 여전히 자신의 권력을 유지를 하는데 어디에서 권력을 유지했냐면 먼저 여러분들 무신 정권 때 최후가 만들었던 인사권 장악 기구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바로 정방. 이 정방을 여전히 놓지 않아요. 좋잖아. 인사권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정방을 놓지 않아요. 그리고 이 틈을 타서 어마어마하게 넓은 토지. 정말 이 당시 여러분 역사서를 보면요, 일반 민들이 바늘 하나 꽂을 땅이 없다 할 정도로 이 권문색들이 엄청난 토지, 산과 강을 경계로 엄청난 토지를 착복했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못 살 세상이죠. 여러분들.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어떤 권문세족의 어떤 이러한 모습들을 지금 개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개혁을 시도했던 왕이 누구다?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여기 시험 나와요. 누가 나와요? 왕이 나와요. 누가 나와요? 고려 전개는 광종, 고려 후기는 공민왕 나온다 그랬잖아요. 바로 공민왕. 여기서 이제 공민왕의 개혁이 따단 하고 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공민왕의 개혁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공민왕. 공민왕의 개혁입니다. 이 공민왕의 개혁은요, 반원, 네, 원나라에 반대하는 거잖아요. 반원 자주 정책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공민왕 개혁에 앞장섰던 인물이 있다면, 네, 광종은 쌍기욕, 성종은 최승로욕, 그리고 공민왕은 신돈이라는 또 승려가 있습니다. 신돈이라는 승려가 또 연결되어서 공민왕 개혁을 도움을 주고요. 또 이때 이 공민왕의 개혁과 함께 성장했던 세력이 있어요. 예, 이들이 누구냐면 바로 신진 사대부가 되겠습니다. 신진 사대부. 조선을 건국했던 세력들이 이 공민왕의 개혁 과정 속에서 등장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지금 여러분들이 눈치를 채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공민왕의 개혁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지금부터 쭉 따라가 보도록 할게요.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위에 있었던 원간섭기에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을 다 없앤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쌍성총관부, 이 쌍성총관부를 없애야 되겠죠. 쭉 갑니다. 가소 네, 없앱니다. 쌍성총관부를 무력으로 공격해서 수복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좋죠? 그 다음 정도행성 이무소, 내정 간섭하고 있는 정도행성 이무소 역시 마찬가지로 없앱니다. 없앱니다. 좋아요. 그냥 다 없애는 거예요. 네, 어렵지 않죠? 그리고 몽골풍, 변발어복, 이게 뭐 하는 거야? 이런 거 하지 마! 라고 해서 역시 이런 것도, 이런 모습들, 이런 문화적 풍토도 역시 없애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권문세족. 가만두면 안 되겠죠? 그죠? 가만두면 안 됩니다. 자, 이 정방, 인사권을 장악했던 이런 정방, 이런 것들을 없애는 모습들 당연히 나와야 되겠죠? 네, 없앱니다. 자, 없애고요. 특히 이때 이제 이 권문세족의 그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기철이라는 인물입니다. 네, 기철을 또 숙청하는 그런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없애는 모습들. 그 다음에 이제 대농장. 이것도 역시 정리, 손을 좀 봐야 되겠죠? 이 신돈을 앞세워가지고요. 신돈을 앞세워서 이때 만든 기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 기구가 뭐냐면 바로 전민변정도감이라는 거예요. 전민변정도감. 자, 여러분들 보세요. 다전자, 백성민자, 변정, 다시 원위치로 바꿔서 돌려놓는 임시기구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권문세족의 어떤 그 횡포 속에서 일반 양민으로 살다가 노비로 떨어진 사람도 있을 것이고 땅을 잃어버린 사람들, 불법적으로 땅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다시 원위치로 돌려놓는 그런 임시기구를 지금 만들어서 운영을 했던 게 바로 신돈이라는 얘기죠. 이런 전민변정도감, 노비 출신이다가 땅을 잃어버렸어. 그래서 노비 출신이었어. 그런데 다시 전민변정도감에 의해서 다시 양민이 되었고 내가 농사를 지어. 그러면 그들은 이제 국가에 세금을 낼 거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이 전민변정도감 역시 재정 확보에 상당한 도움을 주겠죠. 재정 확보에 상당한 도움을 주겠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포인트. 앞에 광종이 시행했던 노비안건법과 이 공민왕이 시행했던 전민변정도감이 굉장히 큰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왕권 강화뿐만 아니라 바로 이렇게 재정을 확보하는 이러한 모습들도 가지고 있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공민왕 개혁은요, 다 쫙쫙쫙쫙 없애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이 공민왕이 결국은 이제 마지막에 시해됩니다. 그러면서 이 개혁이 완성되지 못해요. 그래서 이 개혁의 바톤을 누가 이어받을까? 바로 이 신진사대부. 신진사대부가 이어받게 되면서 이들이 이제 당시 성장했던 신흥무인 세력들, 대표적 인물이 바로 이성계,
손을 잡아서 조선을 건국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는 고려 500년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느끼셨나요? 권력의 정점에 있을 때 그 권력의 정점에 취하지 않고 갑질하지 않고 내려놓을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그런 노블리스 오블리주의의 어떤 그 모습들이 보이지 않는다면 역사에서 결국 퇴출될 수밖에 없다는 역사의 준엄한 이 교훈을 여러분들 배우지 않으셨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역사뿐만 아니라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제 언젠가 잘 나갈 때가 올 겁니다. 그 잘 나갈 때 자기를 뒤돌아볼 수 있는 그런 힘, 역사의 힘을 여러분들 좀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